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12화 시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원북이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챔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참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렇게 소감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핫했던 이대남 그룹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대남을 졸업했고요. 네, 3대남이 됐는데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뭐 부쩍 이제 뭐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고 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되잖아요. 이제 30대 그쵸. 새로운 시작인데 꽃길만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원북 씨도 다사다난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밝힐 순 없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술 한잔 해요, 여러분. 이제 뭐, 보통 30세를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이립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저희 책방 기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청취자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책 소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어떤 책이죠? 네, 대한민국 대표 언론인이죠. 손석희 씨의 장면들입니다. 네, 장면들은 풀종다리의 노래 이후 28년 만에 이 손석희 씨가 낸 책입니다. 네, 책은 MBC와 성신여대를 떠나서 이 JTBC의 둥지를 튼 시절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에 JTBC 뉴스룸 앵커로서 앉아서 진행을 했던 날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장면들로 이 책을 채우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증 여러분들 드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저자 소개 듣고 가야겠죠. 저자 소개하면 생각나시는 분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자 소개의 달인 원북입니다. 손석희 씨는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6년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로 옮길 때까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맡았었습니다. 특히 성신여대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MBC 100분 토론과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진행했었고요. JTBC 보도 담당 사장으로 입사해 2020년 1월 초까지 뉴스9, 뉴스룸의 앵커를 맡았었습니다. JTBC 대표이사, JTBC 총괄사장을 거쳐 2021년 순회 특파원으로 현장에 복귀했는데요. 손석희 사장은 시사저널 설문조사에서 17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꼽힐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저희들의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손석희 씨는 스스로를 레거시 미디어 시대의 말석에 앉아 버티다가 운 좋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이 본래적 의미의 저널리즘 그리고 현재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둘 다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양단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어서 지금과 같은 이 비합리적인 쟁투를 계속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저널리즘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널리즘의 한 방법론인 이 어젠다 키핑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다루고 있죠. 책의 일부에서는 저자가 JTBC에 있을 때 어젠다 키핑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인 이제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도 저자가 JTBC 앵커로서 재직할 때 참여한 뉴스를 장면들로 구분해서 쓴 건데요. 일부 이제 어젠다 키핑을 생각하다에서는 총 6개의 장면들로 구성됐습니다. 장면 1은 프리퀄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당시 이제 제보로 시작된 삼성그룹 노조 무력화 관련 문건을 이제 심층 취재해서 JTBC가 보도했는데요. 이제 그 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이 이제 무관치 않은 만큼 과연 손석희가 이제 앵커로서 이를 보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한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불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 샵 2는 급의 세월호입니다.
저자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기레기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세간에 돌기 시작한 것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JTBC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젠다 키핑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JTBC 기자들은 참사 당일부터 287일 동안 팽목항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가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과는 좀 대조되는 행보인데 JTBC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좀 독점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의경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좀 그 시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영진 씨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의경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여기가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경이 서울권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 의경 그쪽 경찰 인력들이 여기를 이제 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하다가 너무 인력도 모자라고 장기화되니까 서울에서 파견 내려갔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에서. 물론 저도 그렇고 영진 씨도 그렇고 내려가진 않았는데 당시에 다만 서울에 있었고 이제 이분들 그러니까 유족분들 피해자분들이 중심이 돼서 걸어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서울까지 광화문까지. 그때 이제 긴급하게 나갔던 적은 있었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의경 버스 그 안에서 왜냐면 저는 그 행정직군이어서 원래 나갈 필요가 없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버스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바깥에가 다 그냥 계속 통곡 소리였어요.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군 생활 중이었는데 해양 경찰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동해 속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그런 세월호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듣진 못했지만 조직 내부에서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지는 좀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그 조직 내부에서도 이걸 너무 해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목소리도 조직 내부에서 들을 수 있었고요. 어찌됐건 저희 3명 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는 다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치권 진출을 노리고 멘트를 하나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이어가 보는데 이게 사실 근 10년, 근 20년 뭐 한 50년까지 가도 제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도 충분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태블릿 PC, 이 스모킹 건으로 연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이 핵심 역할을 했죠.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데 JTBC 뉴스룸은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국정농단한 이 최순실을 세상에 드러냈고 결국 박근혜 씨를 탄핵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죠. 네, 책에는 그 당시의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지 또 궁금한데요. 영진 씨 어땠나요? 저는 뭐 거의 매주 갔죠. 거기는 사실 되게 매주 갔고 당시에 뭐 학고사를 하고 있었는데 취재 목적으로도 가기도 했고 또 취재 외로 이제 목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정말 뭐 1년 전인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건너편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또 1, 2년 만에 또 반대편에 서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 반대편에 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보이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참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생회 장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시국선언에도 참여를 했었고 깃발 들고 그 맨 앞에 있었어요. 맨 앞에 있었고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뭐 경찰과의 대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봤었죠.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고 뭐 되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당시에. 근데 진짜 뜨거웠던 게 막 이상한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당시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이게 1987년 그 6월 항쟁을 말로만 들었잖아요. 교과서로 보고만 보고 되게 우와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정말 광화문 집회에서 그런 광경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뭐 광화문에서 뭐 경복궁 뭐 시청 그냥 그 일대가 정말 마비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영화 1987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 김태리가 그 버스 위로 올라가서 딱 했을 때 쫙 맞아요, 퍼져서 맞아요. 사람들이 있고 막 울려 퍼진 서라운드 사운드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근데 그게 약간 재현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그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그날도 갔었는데 진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그냥 쩌렁쩌렁한 느낌? 이 그냥 도시 자체가 쩌렁쩌렁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네 번째 장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는 불꽃놀이가 아니다입니다. 토론과 인터뷰가 선거 저널리즘에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손석희 앵커, 당시 앵커는 MBC에서 시선 집중, 100분 토론 등을 통해 대선 관련 토론과 인터뷰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관계였던 김경균 씨의 누나 에리카 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 등 벌어진 사건 사고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두 분은 기자 생활하면서 선거 저널리즘? 그러니까 토론과 인터뷰를 좀 참여하신 적이 있는지, 좀 짧은 생활이지만 저희가. 짧은 생활이지만 뭐 입사한 이후로는 선거가 사실 쭉 있었잖아요. 이제 네네. 총선이 있고 서울시장이나 뭐 지방 그 재보궐이 있고 지금 또 대통령 선거여서 계속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보들 인터뷰를 저는 제 연차에 비해서 과분하게 조직이 크지 않아서 막내한테도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귀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 그럼 이렇게 손석희 씨가 주장하는 이제 토론과 인터뷰가 선거 저널리즘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씨는? 자, 솔직히 토론은 제가 TV를 즐겨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2차 생산된 뉴스만 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뭐 중요하겠죠. 거기서 뭐 어떤 이미지가 전달이 되니까 시청자들한테 누가 좀 유능해 보이는지 누가 좀 뭔가 좀 찐따같이 보이는지 속된 말로 그렇죠. 말을 막 더듬고 잘 못하고 막 당황하고 그러면 솔직히 좀 표 주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들 이미지 형성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인터뷰 역시도 이제 뭐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또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사이에 뭐 어떤 토론이나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년 전이 됐는데 그 당시 총선 선거방송 제작에는 참여를 했었죠. 근데 선거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일은 없어서 당시 그냥 정말 가까이에서 봤다 정도의 의미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은 느껴요. 특히 방송에서는 딱 그게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후보는 이재명 그리고 야당의 후보는 윤석열이잖아요. 두 사람의 그 싱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리포트 중간에 그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네.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공정한 인터뷰를 딱 위해서. 끊어야 돼요. 딱 끊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기서는 이렇게 풀샷으로 잡았는데 어디선 타이트 샷으로 잡았다. 여기서도 우리 타이트 샷으로 잡아줘라. 왜 후보 얼굴 안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까지도 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인터뷰는 저는 사실 되게 가공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토론은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생 날것이 드러나니까 사실 인터뷰에서는 다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것을 딱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주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토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후보가 가진 진짜 순수한 역량이나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토론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예. 아, 네. 지금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불만 있으시면 댓글 달러 오시면 됩니다. 장난 샵5는 미투 피할 수 없는입니다. 젠더와 정치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연이어 터진 폭발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JTBC 뉴스룸은 서지영 검사를 시작으로 김지은 비서까지 한국 사회를 좀 휘몰아치게 한 미투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세상의 변화가 조화론 속에서만 오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짧게 마칩니다. 네, 이 1부의 마지막은 우리는 평양에 가지 않았다인데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방송 교류를 위해서 움직였던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공식적인 석상이나 어떤 공식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는데 이 합의서까지 도출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비핵화 부문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반응이 좀 이어졌고 석 달 가까이 밀고 당겼던 사업이 성사 직전에 멈추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와 되게 평양에서 방송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제 2부로 넘어가서 제 2부의 타이틀은 저널리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공영방송에서 종편으로인데요. 손석희 아나운서가 MBC 100분 토론과 시선집중에서 어떻게 하차하고 이후 왜 JTBC로 이직하게 됐는지 JTBC와 중앙일보의 논조 차이까지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JTBC 생활에 대해서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장면, 저널리즘에서 운동으로입니다. 태블릿 PC 보도로 이제 박근혜 정권을 허물어 칭송받던 종편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기레기 리스트에 오른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요. 당시 시위 현장에는 돌아오라 손석희라는 팻말까지 있기도 했고요. 손석희 앵커의 소회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런 팻말까지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냥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도 있지. 그러니까 이 JTBC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국민들이 특정 언론을 좋아하는 때가 있으면 또 저점도 생기니까 이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예. 그때 제 인생이 더 암흑기여가지고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때 또 조국 전 장관 담당 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나날이었고 일단 왜냐면 조국 전 장관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그때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잘생겼더라고요. 항상 따라다녔었고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사실 뭐 억울함이나 힘듦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진영이 만약에 두 군데라고 치면 두 군데 모두에서 비판받는 언론이 제일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의 원류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나 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내용에 해당돼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라서 칭찬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칭찬받는 보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냥 양쪽 모두한테서 비판을 받는 게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남는 길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장면을 보면서 이때 당시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양극단으로 확실히 극단화되는 기점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어지는 이 세 번째 장면은 레거시에서 디지털로입니다. 사실 2부를 보면은 약간 제가 언론학도가 아닌데도 그 언론학 책 교과서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손석희 씨는 텔레비전이 자신의 생애 안에서 태어나고 이제 쓰러져 간 것처럼 뉴스가 네이버와 다음 같은 그런 포털로 이동한 점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겪는 그런 고민들 좀 담아냈어요. 특히 디지털 개인 미디어도 아날로그 시대의 매스 미디어와 똑같은 그런 저널리즘의 원칙 그리고 정신을 가져야 한다. 즉 디지털은 정보 전달의 확장을 도울 뿐 이전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이나 기준과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를 좀 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장면은 코너를 돌면 새로운 저널리즘이 보인다입니다. 손석희 앵커가 뉴스 편집권과 인사권, 예산권까지 책임을 지면서 새롭게 시도한 코너들을 소개하는데요. 일례로 JTBC는 최초로 10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그 밖에 이제 앵커 브리핑, 팩트체크, 비하인드 뉴스, 문화초대석, 엔딩곡 등을 통해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서도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다섯 번째 장은 저널리즘의 선한 설계를 위해입니다. 언론의 역할론에 대한 이제 손석희 씨의 생각을 여기서 나오는데요. 단독을 달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과 이결이 나오는 상황, 남의 기사를 빼앗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책 마지막까지 가죠. 뉴스룸을 떠나다라는 에필로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JTBC 앵커 자리에서 내려온 과정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냥 본인 스타일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그러니까 당시 후배들이 만류하기 위해서 성명서 쓰기까지 하고 그런데도 시대는 변하는 것이라면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간곡한 자세를 취합니다. 네. 이 책에 나온 장면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장면에 적힌 제목만 보더라도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함께 걸어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손석희 앵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적 진영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36년간 언론인으로서 걸어온 그의 발자취에서 좀 수많은 땀방울과 치열한 고민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선거 저널리즘에 대한 그거였는데, 사실 꼭 선거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서 보면 손석희 씨가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에 좀 문 대통령이 좀 대답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하고 뭐 약간 뭐 국민들의 그렇죠. 뜻을 모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마 인터뷰라고 논란이 한번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똑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꿔서 뭐 13차례인가 뭐 10여 차례의 질문을 계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저도 약간 공감이 가서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할 때 특히 정치인분들이 좀 노련하신 분들은 정말 말을 잘 피해 가거든요. 그러면 저도 했단 말 계속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또 좀 더 일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저는 JTBC에 뭐 새로운 코너 만들어냈다 그 부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코너를 만들어낸다니 이런 감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앵커 브리핑 자체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앵커 브리핑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언론사 입사를 위해서 준비하던 시절부터 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좀 많았고 약간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아서 그 코너 자체가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좀 머무르게 됐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마지막으로 했던 거 좀 찾아봤었는데 이때도 이거 보시면서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해가지고 또 적어놨는데, 이때 그냥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폴란드 작가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 삶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안정한 것이니 흔들리고 방황하며 실패할지라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 얘기를 하면서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뉴스로서 정보 전달의 목적도 있지만 그 뉴스를 보는 그냥 일반 시청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도 했던 것 같아서 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네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세월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언론이 그때 뭐 오보를 내서 그때부터 진짜 기레기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손석희 앵커를 중심으로 해서 뭐 280여 일 동안 그 세월호를 이제 톱 보도로 냈고, 그리고 500여 일 동안 현장에 기자를 남겨둔 유일한 곳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표가 그렇게까지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언론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장면에서 좀 인상 깊게 봤고요. 그냥 어찌됐건 국가 권력을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언론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 관련 책이다 보니까 저희 책방 기자 구성원들도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 각자만의 사연도 있을 것이고 기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상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2화에서는 현직 기자로서 손석희 앵커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세월호 참사,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서 다들 각자만의 시선과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